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 곡성군수 등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양당은 지난 총선 때 합심해서 거대 야권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호남 군수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영광군 방문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이미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렇게 비판해서 양당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차례로 만나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고정 코너 법학다식 건강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폭격을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가했습니다.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3일 이 하루 동안에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죠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최소 1,300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양측이 전쟁을 벌인 이래 지금 최대 규모 공격인데요. 이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하루 발생한 사망자 수만 최소 356명입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구급대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난민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지금 외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지금 18년 만에 지상전 위기감까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자국 내 판매되는 인터넷에 연결된 차량, 이 차량에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지 시각 2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스마트카라고 불리는 커넥티드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운전 보조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네. 이 미국의 대외경제 실무를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이 2027년형 차량부터 금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과 러시아산 하드웨어 부품 사용 금지는 2029년 1월 시행하거나 또 2030년형 차량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향후 30일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걸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도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국 규제 이런 걸 좀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 교란 및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악성 코드를 심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 강조했는데요. 예. 특히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스마트 도로와 같은 이 주요 인프라에 지금 커넥티드 차량이 점점 더 많이 통합되면서 해킹과 같은 이 중국의 교란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송유관이나 수도시설 마비를 목표로 한 해킹 시도 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북한이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까지 문제가 될 정도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와 그제죠. 계속해서 또 북한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 일부가 인천공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오전 5시 25분 전 항공기 이착륙 중단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에만 3차례 이착륙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항공기 39대가 이륙대기 회항으로 이제 운행 차질을 빚었고요.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으로 지금 인천공항 이착륙이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김포공항까지 포함하면 모두 6차례고요. 172대의 항공기들이 지금 제때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 세 대가 날라도 사실 이 이착륙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보다 훨씬 큰 이 쓰레기 풍선이 그 상공에 출현을 하면 이착륙 중단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이요. 벌써 넉 달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거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나? 뭐 군에서 어떤 입장 나온 거 없습니까? 군에서 안 그래도 지금 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넉 달간 22차례 넘어온 풍선 개수만 5,500개에 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사실 과도한 대응을 좀 자제해왔던 군에서 이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풍선을 날린 원점을 타격하거나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북한발 쓰레기 풍선에서 이제 화재가 좀 발생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 경위가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8일 파주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쓰레기를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요. 쓰레기로 이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인화물질이나 폭발물까지 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을철이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를 요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요. 예. 이번에는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합니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좀 즉답을 피해왔어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답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대가 꼭 오늘 성사돼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추후 협의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중요 현안이 분명히 있고 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독대가 어려우면 조만간 다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제죠. 다음 달 16일 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첫 당 지도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해 제1야당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면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어진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면서 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호남 한 달 살이에 나선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 이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정치 혁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혁신당에선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한 게 뭐냐 이런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차례로 만나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전이 한창인데 뭐 보수 진보 양쪽 다 단일화 얘기가 있더니 예. 단일화가 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26, 27 양일간 후보 등록일인데요. 네. 이를 앞두고 일단 보수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안양옥 전 교총회장과 또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제 보수 단일화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 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 이 단일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미 전화 면접 조사를 마쳤고 네. 내일 오전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자로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뭉뚱그려 조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이 이미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서 보수 진영에선 후보가 좀 난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진보 진영 쪽은 어떤가요? 여기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도 지금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단일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추진위에 참가하지 않은 진보 후보 4명이 다시 단일화 기구를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일단 이 추진위에서는 1차 경선을 통해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재남 전 오류중 교장 이 3명의 후보를 압축했어요. 그래서 2차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 보전금 미반 납으로 논란이 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다른 진보 인사들이 단독 출마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진보 진영도 단일화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뭐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불러서 이제 질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계속 몇 달째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혹을 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전 국민들과 또 국회 문체위 의원들의 입장인데요. 오늘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축구 팬들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 정당성이 충족됐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외에도 지금 이 전력 강화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폭로를 했던 박주호 전 위원까지 출석을 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굉장히 비싸네요. 지금 한 폭이 2만 원 넘게도 팔리는 곳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연휴 직전에는 사실 그 8,002원 정도의 그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이제 농수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일이 되니까 9,337원으로까지 치솟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올여름 폭우와 장기간 폭염으로 이어진 그것 때문에 고랭지 배추 작황이 타격을 입어서 배추가 폭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중국산을 이제 수입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 발표는 이제 오늘 정도 할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거는 2010년과 2022년 이어서 3번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중계 시각은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공기가 쌀쌀합니다.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부산 27도, 대구 26도, 광주 28도 등으로 대부분 27도 안팎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조금 전 7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2km, 최대 진도는 경남 3, 부산 2로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진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정체 구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정체가 극심합니다. 작업 때문인데요. 일죽 부근 1차로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천 1터널 부근에 사고 있는데요. 9분길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서울 요금소 쪽으로 지체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 강일 부근이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10월 16일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별로 주목하는 선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네,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특히 영광군수 선거가 아주 뜨겁다고들 하던데요.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영광에 몇 차례 갔었는데요. 네.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영광에 뭐 거의 매일 나타나고.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민주당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온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호남 지역 정치 발전이나 호남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우리에게 호남 유권자들, 영광 유권자들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재보궐선거에 있으면은 누가 공천받을까 여기에만 좀 관심 갖고 누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공천받았지 이 정도만 얘기가 돌다가 네. 그 선거 결과는 뻔한 선거가 돼서 그런 선거여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랄까요 그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아주 유망 벤처기업이 들어가지고 대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요. 지난 4월 총선의 정당 득표율로는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그때 상황이 지금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국혁신당 이번에 후보를 낸 이유도 물론 당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내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표를 많이 얻었고 그때 유권자들은 분명히 고민을 하면서 선택했을 거거든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번에 후보를 낸 것이고 그 기대가 이번 투표에 투영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 투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낸 것이 선거 후보를 낸 것이고 현지 분위기도 뭐 만만치 않은 서로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민주당이 또 후보가 뭐 당연히 경쟁력 후보고 또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경쟁력 후보고 후보들도 서로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고 정당 지지세도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총선 때 처음에는 지민 비조 그랬잖아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선거 다가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몰빵. 지민, 비민이다. 비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캠페인을. 그때 그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버텨낸 셈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엔 지민비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몰빵론으로 갔죠. 그래서 뭐 빵도 들고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몰빵론으로 하면서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서는 그 애초에 조국혁신당이 15석을 넘기지 않을까. 심지어는 뭐 20석에 육박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12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밀리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조직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우는 거죠.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당의 총력을 기울였고 조국혁신당은 당의 조직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 254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저쪽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라 하고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 하는데 그 지역위원회 조직 공조직이 정당 조직이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당원들이 있고 네. 그 조직이 이제 동원되면서 조직이 하나도 없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밀렸죠. 그래서 12석으로 좀 내려앉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12석을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1등을 할 수 있었고. 그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바로 그런 그 당의 자립적 기반을 어쨌든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뭐 정당은 궁극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 수권 정당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이 창당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여러 가지 뭐 조직도 부족하고 뭐 당원 수도 부족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전국적인 대중정당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는 그 유권자들의 뜻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이제 정기국회가 지금 개회 중인데 조국 대표를 비롯한 그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국회는 안 하고 이 선거에만 간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이고 또 사실과 다른 비판입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곡성에서 월세 사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로 출퇴근하는 것이고 국정원서 때도 국회로 출퇴근할 것이고 지난번 한번 이제 그 본회의에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또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정을 잡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 일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지방 일정이라든지 이것을 겹치지 않게 민주당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런 의사 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비교섭단체이다 보니까 언제 국회 본회의를 열지 뭐 그에 맞춰서 어떻게 지방 현장 최고위를 열지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당시 그 이제 본회의가 있고 필버가 돌입될 것으로 필버스터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셨군요.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았었죠. 중요 정치 일정들 잡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뭐 본회의가 이제 합의가 됐다. 아니 열리기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필버는 안 하기로 했다. 그때는 이미 올라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표결에는 이제 우리 당도 거기에 불가피한 일정에 참여해야 되는 최소 인원은 남고 나머지는 다 표결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또 표결에 아무 문제 없다는 정도는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뭐 국회 일정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공격은 좀 과하다. 과도한 공격이고요. 정청래 의원이 뭐 조국 대표 빈자리를 사진으로 찍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은 뭐 조국혁신당이 평가하기에 훌륭한 정치인이다. 뭐 쪼크였는데 그 쫑코로 잘못 오해됐다. 이것이 갈라치기로 활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번에 호남에서는 따로 경쟁을 하고 또 향후 대선에서는 같이 연대하자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과도하게 이제 비방해 가면서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움 부추기는 이런 과도한 비방, 과도한 경쟁은 하지 않는 게 품격 있는 경쟁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를테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그분이
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좀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들끼리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거칠게 싸우게 되거든요. 결국 지지자들끼리. 네. 그래서 갈라치기가 되고 결국은 대선 때 힘을 합해야 되는 민주 진보 진영 같은 민주 진보 진영적인데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똘똘 뭉쳐 싸운다는 데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표현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협력과 경쟁 관계라고 하는 그 기본 기조. 양당 대표, 민주당 대표와 조국신당 대표가 만나서 협력과 경쟁 관계의 기조를 유지하자고 몇 차례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는데 그런 기조를 좀 벗어나는 과도한 경쟁이다.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완곡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이를테면 김선민 의원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에.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편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되는데요. 특히 근데 교섭단체 구성 문제라든지 또는 제로 법안 당론 발의가 한동훈 특검법 그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쪽의 소극적 태도라든지 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자 그러는데도 다 했는데 우리가 하자 그러는 거 뭐 제대로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준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과거 민주당 20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입법 발의를 해왔었고, 그 요건 완화하자고. 그렇죠. 일단 요건을 완화하자. 20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런 규정이고 유신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계속 그 입법 발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에서 또 지난 총선 때 김민석 지금 수석 최고위원 되신 분이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약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 총선이 지난 후에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그 뭐 약속은 약속이고 뭐 현실은 현실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입장을 바꾼 것은 정치 발전, 정치 혁신을 바라는 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정치 혁신에 항상 등장하는 과제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태도여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검찰개혁 사법이라든지 서로 공조해야 될 연대해야 될 입법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빠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연대해야 되고 단일 대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남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끼리의 건강 행정은 호남 정치 혁신을 가져오고 호남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고 호남 주권제의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경쟁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사실은 가장 먼저 선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현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에 호남 선거 결과가 잘못된다면 당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영광이나 국성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미 지난 총선 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남에서의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민주당도 무려 300명의 메머드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조기 등판을 해가면서
거기서 현장 최고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광이나 국성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 국성에 서로 뭐 예산 확보를 더 잘하겠다는 둥, 뭘 잘하겠다는 둥 과거에 그런 셈이죠. 호남 홀대론이 나온 지역이었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당했어요. 그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물론 무소속이 일부 있겠지만 독차지하고 있는 일당 독점 정당이거든요. 일당 독점 정당. 네. 그 일당 독점을 가지고도 어느 분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당 독점이라는 표현은 그냥 그 자체로 팩트입니다. 일당 독재다 이러면 가치 판단이 들어간 표현일 수 있어서 비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당 독점은 그냥 팩트죠. 그냥 현상입니다. 일당 독재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일당 독점이라고 표현한 거다. 독점은 맞지 않습니까? 뭐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그 독점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호남 홀대론이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요. 장현 후보를 향해서 이게 이제 경쟁 자체가 싫다. 뭐 내가 후보 될 가능성이 작으면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책될 수 없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출마를 한 장현 후보를 이렇게 지금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장현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었고요. 경선에 우리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경선 룰을 가지고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먼저 사퇴를 한 거군요. 경선 룰을 공정하지 않으니 그러니 경선 룰을 공정한 룰을 적용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또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경선 룰하에서는 이건 공정한 경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게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 사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있던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라고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당하려는 분들을 입당하지 말라고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경선에 참여했다가 중도 사퇴한 게 아니고 아예 경선에 참여를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현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영광 지역이라는 데가 특정 정치인의 이 어떤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줄 세우기 공천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현지 여론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후보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후보를 내세우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한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에게 또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입당을 허용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또 호소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반 의석 당이 예산 확보를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그걸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좀 다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예산 폭탄 어쩌고 하는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여당 쪽에서 주로 쓰던 선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의아했고요.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할 법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산은
지역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석수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 해봤지만 네. 지역 예산은 그 지역의 의원의 관심과 역량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영광이나 곡성에 해당 지역구 의원의 관심 역량에 그건 영향이 있는데 관심과 어떤 역량은 영향이 있죠.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예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부 다 비례대표 전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명예 영광군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군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는 한 명의 지역구이 아니라 12명의 지역구의원이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더 관심과 역량이 클 수 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오늘 말씀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교육 캠페인 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카페 개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치킨집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 45만 톤 중에 35만 톤이 폐기물로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13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연간 처리 비용은 276억이 든다고 하네요.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비료, 축사, 깔개 또는 펠릿, 바이오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행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카페에서 버려지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퇴비로 거의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식물에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화를 거쳐야 식물에 이롭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거의 1년간 수거를 해왔는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수거하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느껴서 힘들게 많이 수거를 했는데 이제 9월 28일 토요일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시민들이 수거해보는 캠페인을 개최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같이 행사도 즐기고 그런 기후행동을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언제 오나 싶었던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 공기가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7.2도를 보이고 있고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은 10도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 대구 26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점차 사라지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까지 경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경상도 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달 후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금 전에 일부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하고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뜨겁게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네. 굉장히 뜨겁다고 전해주시던데. 그 영광선거가 특히 그렇다 그러던데요. 예, 의원님 어떻게 그 느끼고 계십니까? 전남 영광선거요.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권의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워낙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말 뜨거운 현재 전국의 핵심이죠. 그리고 보궐선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이고요. 네. 저희는 현재 이제 국회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집중하면서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상황을 이해하면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현지 그 자체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만약에 호남 선거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잘못되게 나오면 그건 지도부가 타격이 크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하던데 그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 모든 선거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전당대회 이후에 각 지역 현장 회의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쭉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순회하면서 할 겁니다. 제일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요구인 정권 교체 그리고 이 정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하는 것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지도부의 숙제겠죠. 그것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보궐선거도 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도부 차원에서 뭐 총괄 지원단도 출범시키고 그 우리 김민석 의원이 자문단장도 맡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네,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당연히 이게 보궐선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지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례고요. 그래서 보통 사무총장이 맡는데 저희 이번에는 조직부총장이 맡았기 때문에 총력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렇군요. 예.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장을 또 맡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선거 지원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함께 이렇게 의논도 하고 뭐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좀 그 공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좀 이 고인물이 아니라 상한물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러자 조국 대표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좀 과하다. 경쟁을 억압하는 게 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또 대거리도 했다 그러던데. 선거에서 뭐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죠. 더구나 이제 조국혁신당이 원래는 지민 비조 그리고 이제 정권에 대한 쇄빙선을 주창하셨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근거를 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러운 그쪽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경쟁을 누가 억압한다고 억압되는 세상이 아니죠. 다만
부산에서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조 대표께서 처음에 어차피 안 될 후보다 이렇게 일종의 디스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이렇게 예의에 맞지 않고 또 영광 같은 경우는 저희 당 후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후보가 나가자마자 또 그쪽 후보가 조국혁신당에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등등의 문제가 있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은 뭐 경쟁과 선거와 전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이런 시기에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는데 당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빠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산의 김경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신 측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단일화 얘기하는 것이 맞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실 고인물 이런 얘기 일종의 네거티브죠. 그것도 다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하신 것이어서 뭐 그런 걸 이렇게 정치나 선거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적어도 개인에 대한 어떤 폄훼나 또는 어떤 국민적 의무인 어떤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 더구나 윤석열 정권을 심지어 탄핵하겠다고 했던 당이 그런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일반 국민들도 비판하는데 성찰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조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 제가 상했다고 하지 않고 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그 정도여서 있는 그대로 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맥락을 아직 잘 이해를 조국혁신당에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맥락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냥 이 문제는 선거와 별도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중대한 국면에 국회도 버리고 가서 보궐선거만 하고 있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선거 지원을 하더라도 국감이 내일 모레인데 국감도 하고 다 해야죠. 그래서 적어도 김경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한 것이라든가 또 특검법 의결 불참한 거 이런 것은 그냥 심플하게 사과를 하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하고 좀 대담을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다, 크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총선 때 얘기한 것도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총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숫자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언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허투루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제 의사가 이랬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 대표 본인에게도 전한 바가 있는데 그 뒤에도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열석 얘기를 했다는 등 발의하기로 했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교섭단체를 원하시는 것도 자유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큰 원칙과 국민적인 합의 위에서 진행돼야 되는 일이고 그 문제하고 이번 선거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설마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운하신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운할 건 서운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 그 자체를 왜곡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또 선거가 있으면 정당이 이걸 대충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계엄설을 계속해서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제기하셨는데 좀 그 의미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엄설은 이미 계엄 준비 음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까지 포함해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절대 계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이 진심이라면은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그 반계엄, 사실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저희는 실제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법을 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라고 보는 하나와 이후에 최초의 사조직인 추간파의 군내 핵심이라고 보이는, 그다음에 이번에 군기 위반 보고 누락을 한 여인영 방첩사령관 해임을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군성수권자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 후에 후속 절차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거고요. 테러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양극화시키고 있는 언어 테러를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수차 벌써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도 없는 용어를 북한이 아닌, 또 북한이 어떤 파견, 간첩도 아닌 국민의 상당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저는 국민 사이의 극단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미 존재했고, 또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계엄이나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지금 국민들께 아마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여쭤보면 거의 99% 정권은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큰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아마 권력에 집착하는, 그리고 권력이 바뀌면 감옥 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권력 핵심과, 또 지금 당장 김영현 국방부 장관만 해도 최혜병 특검 문제의 피의자로 될 수 있는, 사실상 권력 핵심들이 피의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엄설을, 또 이 계엄을 시도하려는 이제 의혹설을 왜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여권에서는 그걸 그냥 설로만 주장하지 말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공개해라, 증거를 제시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저 근거는 이미 많이 공개했고요. 하도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 계엄 문건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등 외에 하나 제가 1차 공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과거에 없었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가 군기 위반이 되는 경호처장의 그 3개 부대, 지금 특전사, 방첩사 등을 포함한 3개 사령관의 비밀 어떤 군기 위반 위법 모임을 이미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근거를 제시한다고 인정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할 분들이고, 그 근거 얘기한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얘기하는 그분들 구속시키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백한 근거를 우선 하나 제시했고, 이미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제기를 해보니까 국방장관, 그러니까 전 안보실장인 국방장관과 전 국방장관인 현 안보실장, 그러니까 전 경호처장인 현 국방장관과 전 국방장관인 현 안보실장이 다 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정을 하고 언제 자기들이 비밀 회합을 했는지만 못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답을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차 공개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2차 공개, 3차 공개할 그 근거나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서울해범팀이라고 말씀드린 저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외에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저만 해도 벌써 이미 지난번에 방첩사 그 블랙 요원 정보 유출과 과거 2017년 개헌 문제에 대한 제보를 제가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이 군 장성 출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영등포 의리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뭐 그 군 장성 전역자, 영과급 이상 전역자들의 집단 거주가 네. 있는 곳입니다. 네, 여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신길동 쪽이 그렇습니다. 신길동.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빨리 대통령과 군 핵심이 인정하고 처리할 사람은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이제 근거가 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을 때 그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성호 의원이 그 일종의 좀 이 상상력 또는 이런 정도 문제 제기도 못하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 당의 지금 서울해범팀 4분 외에는 네. 이재명 대표와 당의 핵심 지도부 지금 정성호 의원님은 공식 지도부 라인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소수 외에는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정황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님은 이거 예방 주사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자연스럽고요. 또 아마 김부겸 총리도 유사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랬죠. 그때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이런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냥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 정보를 공유받고 있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필요하면 공개 토론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공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극소수가 하고 있을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준비 과정에서의 디테일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잘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토론하자고 이 문제 가지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막말을 했던 분이어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논의를 제기할 때 대통령 안보실장 그다음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문제를 직접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할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제기했고 한동훈 대표는 자기에게 필요하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당대표지만 직급과 상관없이 금투세 문제 같은 것들을 토론할 때 원내대표 등등과 누구와도 민주당 사람과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재원 대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무슨 말장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김재원 대표와 뭐 이 얘기를 굳이 나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징역 2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법리적으로는 전혀 유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야 어차피 증거 없이도 뭐 조작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최근에는 업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이라도 한번 세게 해보자 하는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 왜곡법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법왜곡죄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 뭐 검사가 구형한 게 무죄가 됐다고 해서 다 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왜곡이고요. 그냥 모든 무죄로 결과된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케이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해외에도 있는 것이어서 네. 당연히 이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에 그 머리카락이 들어가도 변상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나중에 무죄 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못해놓고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검사가 너무 편한 직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책임의 무게만큼 또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하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때 처벌하자 이런 법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서 그 의원님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임 실장의 두 국가론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요. 네. 임 실장이 무슨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사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제기한 근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제기한 이유와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어찌됐건 그것은 북한 스스로의 입장에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졌던 선대의 유지와도 맞지 않고 남북 양쪽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해서 쭉 발전시켜온 어떤 장기 평화 공존을 하고 통일 문제는 후대의 결정에 맡기자 했던 공감대와도 맞지 않고 네. 현실적으로도 남북에 갈라져 있는 혈육과 인척들과 이런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워낙 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져보듯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다가 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차인데 아하, 예. 이 문제가 제기됐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의 문제 제기가 근본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는데 차제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것이다. 아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제는 이제 토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북한의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마 헌법 개정으로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갈 것인가라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이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처럼 우리가 왔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임시적인 특수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얘기하듯이 아예 국가 자체를 나눠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는 남북 양 전체 민족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알겠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토론의 이제 주제로 올라와 있는데 다만 지금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막 긴하게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제기를 한다고 해서 논의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타이밍도 아니고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예, 경향신문 박순복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이 이탈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게 서울시 시범 사업이거든요. 네, 이번 달 3일부터 100명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입국은 지난달 6일에 했거든요. 교육 과정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100명 중에 2명이 추석 연휴 이튿날이었던 지난 15일에 이 숙소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고요. 업체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다. 그러면은 소재를 파악해보고 모르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청이랑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이 되는 날이 오는 26일, 즉 모레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복귀 안 하면은, 즉 연락이 안 되면은 이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가 만약에 신고를 한 다음에 법무부가 소재 파악에 나설 거거든요. 그런데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또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2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98명은 정상적으로 아직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2명이 이탈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으네요. 이제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 닿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얘기 그런 조사는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좀 추정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수입에 대한 불만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교육 수당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 교육 수당이 이제 2차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이번 달 20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씩 이제 교육 받고 각각 받은 건데.
지난번에 받은 거는 96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106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 내야 되고 4대 보험료 내야 되고 또 숙박비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뺐더니 한 5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필리핀에서 넘어왔는데 생각보다 적더라 이런 불만들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관리사를 쓰도록 하고, 그러면 덜 본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인데 처음에 최저임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데려오면은 좀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좀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게 가능하냐 법적으로 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그래서 딱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보니까 액수가 많지 않은 거죠. 특히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든요, 주에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비자를 받고 똑같은 비자 받고 들어온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가사관리사들이 봤을 때 자기들 급여가 적은 거죠. 총액이 적은 거죠.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부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 2월 지나면 이제 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이 좀 이 영향을 줘가지고 이탈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 한국노총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 이하 적용은 이제 안 되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야지 이 맞벌이 부부들이 좀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써가지고 좀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또 아이도 낳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줘도 임금 불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더 낮게 준다? 그러면 이제 그 고용 자체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이외에도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 인력 노동자들을 좀 저렴하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주고 쓰게 되면은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될 거라는 이런 지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작부터 이게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냐, 과연 이게 적정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자, 그런데 업무 범위 논란도 있었죠. 네, 이 아침 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반 가사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는데 네. 또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 등하원 라이딩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운전을 하는 거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육아와 관련된 가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아기와 관련된 걸 하는데 예를 들어 아기 옷을 세탁하는 건 되느냐 이건 됩니다. 아기 옷은 빨아도 된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세탁기에 어른 옷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곤란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 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설거지는 안 되는데 아기 관련된 아기 식기 관련된 설거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같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분쟁의 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이탈한 두 사람이 좀 확인이 되고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한 번 더 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법학다식 시간입니다. 강병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20일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의료계 집단행 등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게재한 이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네. 이 문제를 오늘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의정 갈등 상황에서 블랙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게 이제 3월 초인데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미익 복귀자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면서 복귀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 등의 명단이 담긴 복귀 의사 리스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처리하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이제 정부에서 유도하자 이번에는 감사한 의사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만들어져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 구속된 전공의는 요 7월달 요 블랙리스트 공개에 가담했다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공개한 명단에 의사들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등의 개인 정보를 이제 기재를 했고 또 일부 허위 사실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조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지만 스토킹 범죄까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법 처리까지는 안 갔다가 이번에 사법 처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체화된 거네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스토킹이 되는지 약간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지난해죠.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서 추가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공개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것도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행위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넘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처벌 조항이 있고 스토킹 처벌법도 처벌 조항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법정형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조금 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토킹 행위라는 그래서 좀 더 이게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어떤 피해 의사들을 이렇게 스토킹으로 인한 압박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게 형사 재판이 됐을 때는 둘 다 문제가 될 것으로 둘 다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좀 명백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행위를 정확하게 그 규정하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네네. 이렇게 갈 경우에 이게 과연 적용이 좀 더 엄격하게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이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만 지금 명시한 것 아닙니까? 네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영장에는 이제 적시를 네네.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보다 이 사건에는 예. 적합한 그 제명이 스토킹 처벌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공개를 통한 압박을 줬고 피해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그걸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그 범죄 제명을 적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피의자가 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뜻인데 네네. 그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들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일정한 주거가 있느냐,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아마도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요, 게시물이나 대화 기록을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의료계 쪽에서 나오는 반응인데요, 주로. 네네. 이걸 이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공개한 그 목적이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을 모욕하고 압박할 이제 의도였고, 또 굉장히 자세한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내밀한 개인사까지 이제 무단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가 돼야 되고요.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테면 이 전화번호, 네네.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그 무단으로 그냥 게시한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밀한 어떤 그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공개돼 있다는 뜻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이번에 구속된 이 A 씨 외에도 32명을 송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32명 중에 30명이 현직 의사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명이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그 수사하고 있는 제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 처벌 위반법, 개인정보법 위반, 또 명예훼손 이런 이제 혐의로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때 이제 기소가 될 것이고요. 또 법원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요 제명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2명도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A 씨가 구속됐으니까. 네네. 예.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되겠지만 네. 추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구속된 전공의를 바로 면회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피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된 이 전공의도 피해자고 또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다른 전공의 의사들도 피해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네. 구속된 전공의를 접견한 이후에 이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논란이 됐고요. 네. 또 다른 의사 단체들도 구속된 전공의가 탄압받고 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에 이게 좀 묻히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구속된 전공의를 영웅시하면서 후원금을 보내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영웅시하고 후원하면서 정작 피해를 받은 그 의사들이 아프면은 좀 무관심한 의료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각에서는요. 네. 이 구속된 이 전공의를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뭐 후원금을 보내는 게 아주 적극적인 지지 행동 아닙니까? 네. 이런 행위들도 사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만약에 어떤 그런 게시물에 어떤 댓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는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구속된 전공의 그리고 지금 송치된 32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법 처리 이제 재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양형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벌금형이나 이제 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될 텐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선고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나 어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난해 이제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또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의정 대화건 여야 의정 대화건 하여튼 좀 풀어가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구속건이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이 전국 상황 또 의정 갈등과 의료 사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내에 다른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걸 좀 막고 어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정한 대처를 이제 하게 되면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의료계 내에서도 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의협이라든지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탄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계의 좀 활발한 의견 개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의료 사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학다식 강병훈 변호사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차도 많은 데다가 사고까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평택 고덕 부근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만 소통이 가능하고요. 송탄부터 차량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수단도로 수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악터널 안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천 영업소부터 정체가 극심한 이유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2군데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리 시계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동호에서 서강대교 쪽의 이동도 더 답답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예, 두통입니다. 두통. 예, 오늘 주제는 두통입니다. 예, 사실 뭐 누구나 다 흔하게 겪는 증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두통도 두통 나름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영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누구나 다 뭐 머리 좀 아파 본 사람들 다 있지만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경우도 있고 두통이라고 하는 것 좀 정의 좀 해주세요. 두통은 뭐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이제 머리의 통증인데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던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또 지속적으로 계속 그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진통제를 드셔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그 조사를 보면 1년 중에 그러니까 두통을 겪는 비율이 한 6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통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경우가 긴장성 두통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뭐 음주나 흡연이 좀 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긴장성 두통은 일시적인 거? 예, 일시적이고 진통제를 드시면 뭐 좋아지기는 하시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긴장성 두통도 있지만 편두통이라고 하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편두통이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내내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심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화탄한테 물었더니 머리를 이렇게 절개해서 고쳐줄 수 있다 그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두통은 이제 평생 가는 두통 같은데. 예, 그건 아마 조조가 겪었던 건 편두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타가 시술했던 게 이제 그 감압술이라고 그래서요. 예, 두개골을 조금 열면 이게 이제 압력이 뇌압입니다. 두개골 내에 뇌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뇌가 그냥 고체 덩어리 정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충격을 받으면은 바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서 이제 뇌척수액인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그리고 약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겪어보지 못한 아주 이제 병원을 좀 가야 되는 이제 보통은 두통을 1차성 이제 그래서 긴장성이라든가 스트레스 의한 거 편두통 뭐 이런 경우는 1차성이고요. 이제 2차성 원인에 의한 두통이 있습니다. 그건 2차성이라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뇌졸중 중풍이라든가 뇌출혈 아니면은 뭐 뇌종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뇌에 있는 게 붓거나 출혈이 되면 부종이 생기겠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혈관이 눌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적신호라고 레드 프렉 빨간 깃발을 흔드는 거죠. 이런 두통이 평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아주 심하게 정말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두통이라든가 아주 그 토하거나 뭐 오심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하시거나 또 아니면 감각에 마비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또 힘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종양이나 이런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진통제 먹으면은 그 진통제를 드신다고 그래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통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일시적으로 긴장성으로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은 그 사실 금방 또 괜찮아지잖아요.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아마 긴장성 두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하는 이 두통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한 두통으로 오고 이거는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때는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해야 된다.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두통은 조금씩 겪고 있는데 이전하고는 완전 좀 다른 양상이다. 굉장히 심하다. 토하고 뭐 시력 잘 보이지도 않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병원을 가셔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과성으로 겪는 두통이 아닌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편두통은 어떤 겁니까? 편두통은 가장 많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이제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지만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먹고 좀 잠을 주무신다거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시면은 이제 긴장성 두통은 주로 젊은 층에 주로 많이 드시는데요. 근데 예상외로 한 40대 정도가 되면 많지만 한 5, 60대가 되면 전체적인 두통의 양상은 조금 많이 좀 겪지는 않습니다. 두통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건 아마 긴장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두피가 이렇게 수축을 하거라든가 아니어서 이제 좀 조여오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편두통은 좀 양상이 조금 다른 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하게 이제 조금 긴장성 두통하고 좀 다른 게 좀 증상이 좀 심하고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두통에는 잘 진통제는 잘 좀 듣지가 않고요. 그리고 문제는 좀 울렁울렁거리고 조금 토하고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두통이 오게 되면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눈이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또 한쪽이 박동을 느끼시는 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막 뛰는 거 같고. 긴장성 두통은 거의 박동을 이렇게 머리 옆 관자놀이라든가 이쪽이 그렇게 박동을 느끼지는 않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도 오래 가고 박동을 느끼고 또 전조 증상이 있고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편두통을 또 일으키는 게 뭐 스트레스나 불면증도 있지만 뭐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뭐 올경 때문에도 좀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진통제를 드셔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좀 자주 그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도 있으시면서 시간이 길고 일반적인 두통 진통제에는 효과가 없으시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는 조금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두통이 오면 머리 전체로 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부위로 옵니까? 전체적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이제 편두통은 한쪽, 이제 이 편두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인데 꼭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지만 긴장성 두통에 비해서는 좀 한쪽 머리가 조금 더 많이 아픈 게 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편두통이다라고 이제 이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돼. 그냥 진통제로는 안 돼. 할 때 느끼는 그 편두통의 증상은 어느 한쪽이 좀 특별히 더 아프고. 한쪽이 아프기도 하고 눈이 이제 빛이 좀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동이 계속 혈관이 계속 뛰는 양상이 아픈 부분이 느껴지겠네요. 그렇게 하고 조금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두통, 긴장성 두통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고요. 또 두통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약물을 너무 많이 드셔도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시면 진통제나 이런 걸 드시기도 하지만 머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그런 진통제 알겠습니다. 종류를 좀 과용을 하시면은 더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이나 뇌 종양으로 뇌압이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 올 때는 그거는 원인이 뇌출혈이나 이 종양이니까 뇌 구조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그것대로 가능성이 이제 수술을 하거나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긴장성은 진통제 먹어서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데 편두통 요거는 따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방약을 드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긴장성 두통은 진통제를 드셔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두통이 오지 않도록 좀 생활 관리를 너무 과도한 음주라든가 또 흡연, 또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걸 잘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통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음주, 흡연,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만병의 근원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두통도 두통이지만 이제 그게 모든 병의 이제 원인이 되시고 그래서 조금 너무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훨씬 좀 아무래도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급하시거나 뭔가를 조금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왜 차가운 거 먹을 때 갑자기 찌릿하고 순간적으로 그것도 두통은 두통이잖아요. 일종의 두통인데 그게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혈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좀 찌릿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또 치통이 두통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치통과 두통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평소에 건강한 생활하고 음주 흡연 좀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두통 없도록 하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백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노영균 교수였습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 전격 기사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